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료 신고를 하기 위해서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보험료를 신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원하도급 매출액 비율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도급 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원도급을 수행한 공사가 얼마만큼이냐를 볼 수 있는 자료가 그 고용산재 토탈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한 그 내역이에요. 그래서 고용산재 토탈에 들어가시면 정보조회 메뉴에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보험 구분이 된 그 사업 개시 번호와 함께 공사명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고용, 산재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있고 산재 플러스 고용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산재 플러스 고용이라고 돼 있는 게 원도급입니다. 산재 플러스 고용, 그러니까 고용 산재 모두 우리가 원도급이라는 뜻이고요. 이 고용만 써 있고 산재만 써 있는 거는 고용만 우리가 원도급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산재만 우리가 원도급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수급이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원도급 개시 신고를 하면은요, 뭐 고용 산재가 다 원도급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보험 구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고용 산재 둘 다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원도급 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도급 공사로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보험만 그 보험 종류 하나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것만, 그 현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것만 내가 사업주가 되니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에 대한 것만 납부한다. 여기는 산재에 대한 것만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도급 매출액 비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고용산재 토탈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뭐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공사를 다 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뭐 원도급 공사라고 해도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인데 원도급사에서 이거 신고를 누락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다 원도급 공사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반영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고, 당연히 그 재무제표상에 그런 그 공사 매출액이랑 합산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하도급 공사인 경우는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뭐 여기에 순수 하도급인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그 건설 실적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공사 2020년 한 해 동안 이제 수행한 공사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도급 매출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근데 뭐 많은 회사에서는 다 이거를 리스트업을 다 해두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쪽에서도 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전달을 하실 때도 아마 이 내역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구분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신고를 하는 거는 본사 관리번호 0번 그리고 일괄 관리번호 6번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본사 보수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본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중요해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그러니까 현장직은 제외예요. 현장직은 제외하고 사무직 보험 보수 총액만 산정이 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본사 소속돼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뭐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본사 보수 총액 산정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아주 간단해요.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은 임원급여, 직원급여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직원급여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대부분 이게 근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 직원급여에 뭐 사무실 급여랑 본사 소속 현장직 급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직 급여는 이제 공사원가 명세서에 따로 빼놓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데 보통은 손익계산서상에 여기 나와 있는 임원급여, 직원급여는 사무실 직원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임원급여는 임원급여 중에 대표자 급여는 당연히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될 거고요. 산재보험도 제외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임원급여 중에 대표자 급여는 대표이사 급여는 보수총액에서 아예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외하시면 되고 비상근 임원이라든지 사회이사 이런 분들의 보수총액도 제외를 하시면 되고요. 임원급여 중에. 근데 만약에 이제 임원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하면 똑같이 다른 현장직이나 사무직원처럼 보수총액에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는 친인척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제외가 되죠. 뭐 실업급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죠.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F2, F5, F6 체류 자격 외에 다른 외국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이에요. 산재보험 무조건 포함이니까 산재에서도 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만. 그래서 고용보험도 그 실업급여가 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만 빼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 보험료 신고서 보면은 그 구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수총액을 각각 넣도록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상의 임원급여나 직업급여가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 맞는 게 다 맞아야 되죠. 원칙은 다 맞아야 됩니다. 뭐 손익계산서에는 뭐 그 사무실 직원 급여만 들어가야 되고 원칙적으로 다 그런데 뭐 여러 사정상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중에 사무직원 급여가 얼마인지 합산해서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틀리면 정확한 금액으로 가셔야겠죠. 네, 어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차량 유지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하시고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직원급여 중에 현장 상용직 급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 상용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일괄에 그러니까 건설 현장으로 넣으셔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 보수총액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손익계산서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를 참고하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과세 항목, 뭐 세부적인 비과세 내역들이 또 많지만 그 다음에 어떤 건 보수인지 뭐 되게 애매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항목들은 뭐 일단 없다고 보시고 왜냐면은 요거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심화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일괄 보수총액 산정인데요. 건설 일괄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이죠. 현장은 산재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적 개념. 그래서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보수가 여기 산재보험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일용직 당연히 현장에서 근무하셨죠.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현장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총액은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들어가는 건 다 여기에 그 건설 현장 건설 일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고용의 주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고용한 건 현장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 그러니까 현장 일용직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30%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총액으로 산정이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 보수들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공사원가 명세서죠. 공사원가 명세서죠. 현장이니까 현장에 관한 거는 당연히 공사원가 명세서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공사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사업장은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뭐 공사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어떤 구조물 같은 것들을 제조도 하고 설치도 하는 업체들인 경우에는 일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적용은 받지만 뭐 회사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설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설업으로 보셔야 되니까 뭐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든 공사원가 명세서든 건설 일괄, 건설 현장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총액은 여기서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보시면 되냐? 공사원가 명세서에 요거 보시면 되죠. 노무비, 급여,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직급여는 뭐 아마 퇴직공제의 납입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퇴직공제 부담은 따로 있네요. 따로 있고 퇴직급여는 뭐 여기 현장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일단 이것도 사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급여가 현장 상용직의 급여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아마 현장 일용직에게 지급된 노무비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금액만 봐도 여기 급여는 3,900 정도고 임금은 30억 정도네요. 30억 8,900만 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제가 볼 때는 일용직 급여의 노무비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급여는 현장 상용직 급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 보셔야 돼요. 회계사무실이나 뭐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직 보수를 합산했을 때 이 금액이랑 맞는지, 그리고 일용 노무비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 금액이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마 이 상여금은 현장 상용직에게 지급된 상여금일 가능성이 높고 있죠. 그래서 현장 상용직의 보수총액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고용보험은 안 들어가고 산재보험은 들어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의 주체, 현장 상용직의 고용의 주체는 본사, 그리고 현장 상용직의 산재의 주체는 현장이기 때문에 요 금액들은 산재보험료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용직 급여는 임금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잡금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죠. 뭐 대표이사는 뭐 없겠죠. 공사원급에서 대표이사 급여는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비상근 임원이나 뭐 사회이사이면서도 뭐 혹시나 행여나 뭐 공사원급에서의 급여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외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동거 친인척인 경우에는 이제 제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마찬가지로 제외하시면 돼요. 일용직 중에 외국인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잘 구분하셔갖고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일용직 중에 만 65세 이후 고용되는 분들 많으시겠죠. 65세 이상자들. 그냥 65세 이상 되면 당연히 2020년도 시점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만 제외된다 라고 보시고 그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원가 명세서에는 뭐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재료비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기초원재료, 단기원재료, 기말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단기원재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이 연도는 뭐 제가 옛날 자료를 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2020년도 단기원재료를 보셔야 돼요. 왜 원재료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원재료라고 하지만 그 건설회사에서 아주 많아요. 이런 경우 허다해요. 뭐냐면은 설치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납품받았다고 생각하고 원재료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회계 처리상 어떤 편의 때문에 넣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아무튼 공사, 설치, 그 다음에 인건비가 투입되는 모든 내역들은 다 보수총액으로 산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재료 계정에. 그러면 이 원재료 계정에 이 금액을 전체를 보수총액으로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실제로 순수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원재료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순수하게 아주 원재료, 뭐 나사나 뭐 그다음에 뭐 안전용구들 뭐 이런 것들만 되고, 나머지 뭐 설치까지 다 포함되는 원재료들은 안 돼요. 이거는 보수총액으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수총액으로 다 넣는 게 아니라 외주공사에 포함돼서 그 전체 총액에서 30% 노무비율 곱한 만큼을 보수총액으로 넣으셔야 되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계정별 원장 보시면
계정비 원장을 보셔야 돼요. 이 원재료 계정은 아까 여기 공사원가 명세서에는 정확하게 세부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원가 명세서만 보시면 되고 계정별 원장까지 뒤져보셔야 돼요. 계정별 원장을 보시면 여기 원재료라는 계정이 있죠. 이 원재료라는 계정을 가시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납품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작업이라고 있네요.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인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금액이. 그죠? 인건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농업비로 발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현장에 대한 농업비로 발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스토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전기 스토브 설치면 설치 공사죠. 이것도 외주 공사로 발췌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거 얄짤 없어요. 그냥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다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그냥 미리 발췌해서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기 스토브 설치니까 그러면 전기 스토브 금액만 빼고 나머지 인건비만 보충액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공단에서는 만약에 그걸 입증 가능하면 그렇게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그냥 여기 설치공사에서 이 금액 총액을 그냥 외주공사비로 보고 여기다 곱하기 30% 하겠죠. 곱하기 30%한 금액만큼을 그냥 보수총액으로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얄짤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외주공사로 보고 이 금액도 곱하기 30%한 만큼을 농업비로 하고 보고 보수총액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 순행식 에어컨 설치라고 되어 있죠. 설치공사, 뭐 인건비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외주공사로 보고 이 금액에 30% 곱한 만큼을 외주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계정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여기서 외주공사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금액들은 다 30% 곱한 만큼을 그 현장 보수총액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원가명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급수수료, 장비 사용료, 외주공사비. 뭐 외주공사비는 그냥 아까 외주공사비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주공사비는 이 총액에다가 곱하기 30%한 만큼을 현장 보수총액으로 보고 보수총액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급수수료. 이게 지급수수료도 계정별 원장을 보셔야 돼요. 지급수수료 중에 이런 수수료들이 있어요. 파견업체나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받으신 지급하신 그런 인건비들을 이 지급수수료에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순수 현장 인건비로 보셔야 돼요. 그런 금액들은 순수 현장 인건비로 보고 다 발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뭐 어떤 수수료로 나간 금액들 있잖아요. 뭐 세무사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들은 다 발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 사용료인데요. 이것도 사실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현장에 투입된 장비도 사실 인력이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력이 들어가는 장비들은 다 당연히 보험료가 나오겠죠. 이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비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험료 납부 주체가 이제 현장 원도급사라는 게 이미 이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외주공사로 보고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 사용료 중에 이제 특고가 있으면은 뭐 특수 형태 고용 이제 근로자죠. 이분들은 따로 특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고인지 여부는 뭐 회사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설 장비 특고라고 해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처럼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고가 돼 있으신 분들은 명확하게 그 특고로 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근거 자료를 갖추고서 특고로 보수총액을 빼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요 초급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랑 공사원가 명세서 그리고 뭐 계정별 원장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원천징수연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총액 발췌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주 대략적인 보험료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뭐 근접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원재료 사실 그 원화도급 비율 구분만 잘하고, 그 다음에 원천직수자증 잘 보고, 그리고 외주공사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에 들어가 있는 외주공사, 이런 것들만 잘 발췌하셔도 거의 비슷하게 보험료 다 산정하실 수 있어요. 요까지만 하셔도 뭐 크게 무리 없는 보험료 신고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뭐 공동도급공사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도급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그 현장에 대한 것만 안분해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체들이 있어요. 본사는 부가고지지만 건설 일괄이 있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조와 설치를 같이 하는 이런 업체들이 그런 경우일 수 있는데, 본사는 부가고지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러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부과받아서 납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본사가 부가고지인 경우에는. 그러면 본사는 따로 보수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보험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에 소속된 인력들에 대한 보수총액은 그 보험료 신고에서 다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전은 휴가, 그 다음에 휴업, 뭐 휴직, 뭐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동안, 이 휴직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 제외하셔야 되죠. 고용은 들어갑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계속 고용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들어가지만 산재보험료는 보총액에서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